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글솜씨는 없지만 열심히 한번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전문대에 입학했어요. 딱히 공부엔 흥미도 없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회생활을 하여 경험을 먼저 쌓고 싶었거든요. 전문대라고 해도 인하공전에 입학하여 항공과를 나왔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지만 아쉽게 면접 전형에서 떨어진 후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 취직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다시 학원을 등록해 스튜어디스가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서비스 경력을 쌓자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저를 기특히 여겨주셨어요. 어려서부터 딱히 공부에 대해 집착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저와 친오빠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선호하셨거든요. 그렇게 자립심을 길러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진취적이었었죠. 일단 여기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승무원 준비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직장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재밌겠다는 마음 하나와 열정 하나로 열심히 시작했어요.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먼저 취직했구나? 그래, 경력 좀 쌓다가 승무원 도전하면 되지. 오히려 서비스 업종이니까 더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안 그래? 그래도 부럽다. 나도 빨리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 언제 졸업하냐? 금방이야. 그래도 너는 전문직이니까 훨씬 낫지, 안 그래? 그래도 우리가 다 하고자 하는 거 해서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너네 백화점 한번 놀러 가야겠다. 친구 일하는 것도 보고 가서 쇼핑도 하고. 언제 일하는 거야? 스케줄 근무라 이게 왔다 갔다 하네. 너 올 때쯤 말해줘. 그때 근무 뭔지 보고 알려줄게. 내가 일하는데 온다고 하니까 신기해. 친구들은 제일 먼저 취직한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은근 스튜어디스가 되지 못한 저를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이 괜찮으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백화점 근무에 익숙해져 갈 때쯤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잡상인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으로 VIP 대접을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무작정 와서 저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오히려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관점도 넓어지게 되었답니다. 아니, 이거 지난번에 샀는데 환불 좀 해줘. 어떻게 쓰라는 거야? 집에 가서 보니까 완전 별로던데 아가씨가 책임지고 해줘. 아, 손님, 여긴 안내 데스크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매하신 매장 나오십니다. 그쪽에서 환불 문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아니, 여기 같은 백화점 직원 아니야? 지금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참나. 무슨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아가씨도 여기 직원이면 책임지고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손님은 왕인 거 몰라서 그래? 아, 몰라. 알아서 해줘. 아, 그럼 손님, 제가 이 제품 한번 문의해 볼게요. 카드랑 영수증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럼 얼른 문의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늘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최대한 친절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조금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으니 그저 그런가 보다 했어요. 타고난 성격도 무딘 편이라 이런 사람 있으면 저런 사람 있겠거니 했고요. 하지만 그 많은 진상들 중에서도
역대급 진상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동물 출입이 금지된 백화점에서 본인의 강아지를 막무가내로 맡기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 참 난감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말이에요. 어찌나 고집이 센지 백화점 내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따져대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저 안 된다는 말만 되뇌었죠.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네가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차차 좀 맡아줘. 알겠어? 잠깐만 나 쇼핑하고 있는 동안 맡아주면 될 것을 가지고 무슨 빡빡하게 굴어.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을. 너 내가 누군지나 알고나 이러는 거니?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백화점은 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동물과 출입하시면 안 되세요. 뭐야? 지금 나보고 상식이 없다는 거야? 금방 갔다 온다고. 우리 강아지 그럼 자에다 두라는 거야? 아니 잠깐 올라가서 쇼핑 좀 하고 온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너 월급 얼마야? 얼마 받고 이렇게 철동보안으로 여기 백화점에 충성하는 거니? 손님, 자꾸 이러시면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동물 출입은 엄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보안팀? 이게 누굴 진상으로 하나? 너 이렇게 서비스 교육받았어? 여기 백화점 점장 나오라고 그래? 어디서 이게?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자 제 앞에 있는 서류들을 저에게 집어던지며 말하더라고요. 정말 역대급으로 모욕적이었죠. 사회생활 참 힘들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힘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은 아주 멘탈이 탈탈 털려버린 날이었어요. 정말이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정말 끈질기게 저에게 진상짓을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딸버린 저한테요.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을 내가 더 상대해야 하는 건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너 뭐라고 했어? 뭐 보안팀? 내가 지금 진상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손님 앞에 면전에 대고 진상이래? 아니요, 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물 출입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백화점 규칙이라 어쩔 수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제가 안 된다고 했고 그날은 보안팀에서 와서 아주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집에 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니 부모님도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딸이 밖에 나가서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하니 속상해 하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원래도 부모님이랑 미주알고주알 항상 주고받는 대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자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역시 부모님은 제 편인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참나. 아니, 어떻게 당연히 출입금지인데 그걸 막무가내로 봐달라고 하나? 참나.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하여간 별 사람들 다 있다니까. 그래도 너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바로 보안팀 불러. 그렇게 왈가왈부 말할 것도 없어.
알겠지? 아우, 진짜.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속상했겠어, 우리 딸. 오늘 이거 먹고 풀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해줘서 좀 풀렸어. 그냥 하소연 한 거지 뭐. 돈 버는 게 어디 쉽나. 그러려니 해야지 뭐. 나 엄마 아빠 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야지. 오늘도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역시 최고야. 일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둬. 누가 너 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속상해서 원. 아니야. 내가 그래도 사회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걱정 마세요. 항공사 취직하면 더한 일도 많겠지.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잊혀갈 무렵 친구들이 백화점에 놀러 왔더라고요. 매번 학교에서 보거나 밖에서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유니폼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쑥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친구들과 같이 온 모르는 친구 한 명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친구였고 그 친구는 승무원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제 꿈이 승무원이기도 해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성향 자체도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약간 쎄한 느낌이 없진 않더라고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절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절 경계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너 일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냥 깜짝으로 왔어. 아, 여긴 내 친구 이승아. 놀다가 같이 온 거야. 승무원이기도 하니까 너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공통분모가 같으니까 친해지면 좋을 거야. 안 그래? 딱 너희 둘이 친구하면 좋겠다 싶었어. 아, 정말? 아, 그래. 나 10분 뒤에 점심시간이니까 너희 근처 카페 가 있어. 금방 갈게. 말하고 오지. 그럼 스케줄 바꿨을 텐데. 우리 저기 좀 구경하다가 여기 안에 카페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와. 그래도 키가 크니까 유니폼도 이쁘네. 그렇게 전 부랴부랴 점심시간을 받아 친구들에게 향했어요. 승무원을 하고 있다는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말을 많이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단답이더라고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친구도 민망해하는 게 확 눈에 보였죠. 그리고 대화를 하던 중 이 친구가 저에게 경계를 한 것들이 왜 그랬는지 곧이어 알 수 있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요. 보라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너무 부럽다. 나도 대한항공 이력서 넣었었는데. 여기 근처 살아 혹시? 보라랑 셋이 와도 너무 좋겠다. 앞으로 종종 말이야. 언제 합격한 거야? 아, 나도 승무원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일단 경력 쌓고 있어. 아, 뭐 난 한 번에 합격했어. 작년에 합격했나? 졸업하자마자? 넌 그럼 여기서 일하면서 경력 쌓는 거야? 굳이? 차라리 이 시간에 빨리 취업하는 게 낫지 않아?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아, 지원이가 어려서부터 호기심도 많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여기 일도 배워보고 싶다고 한 거야. 난 그냥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어서. 승무원이 됐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직 된 것도 아니니까 그 전에 경험하는 거지 뭐.
아, 근데 너 혹시 얼마 전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너한테 강아지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보안팀 불렀다며. 어머,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소문 났나? 맞아. 동물 출입 금지인데 같이 오셨더라고. 그때 굉장히 애먹었어. 너 맞구나? 아니, 엄마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거 우리 엄마야. 강아지 짖지도 않고 낑낑거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몇 분을 못 봐줘? 강아지가 차에 있다가 질식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 진짜 그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라가 여기 백화점에 친구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게 너라니 진짜 대박이다. 나도 듣고 어이가 없더라 진짜. 몇 분을? 순간 어이가 없었죠. 너무 기적의 논리로 얘기하길래 제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순간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친구에게 제 의사를 잘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그 진상 손님과 다를 게 없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또다시 그 일이 되풀이 되는 건가 싶었고요. 아니 사실 백화점에 동물이 출입 금지잖아. 몇 번이나 정중하게 얘기 드렸는데도 무작정 맡아달라고 하시길래 안 된다고 말한 거야. 그게 너희 어머니셨구나. 세상 진짜 좁다. 하여튼 그때 어머님도 기분 많이 나빠하시긴 했어. 그래도 내 일이니까 이해해줘. 나도 마음이 좋진 않더라.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 뭐 나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해. 그래, 지연이도 이유가 있겠지. 승아 네가 이해해. 근데 세상 진짜 좁다. 너네들이 어쩜 이렇게 만나? 신기하다 정말. 아, 이해? 남의 엄마 진상 만들어 놓고 이해라니. 그날 엄마가 얼마나 어이없어 하셨는데. 아, 너였다니 기가 막혀. 근데 난 내가 잘못한 거 잘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잖아. 동물 출입 금지이기도 하고 난 회사 지침을 따랐을 뿐이고 네가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네. 더더구나 우리 오늘 처음 본 사이 아니야? 뭐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미안하다고 해야지. 우리 엄마한테 안 그래? 네가 왜 승무원에 안 됐는지 알겠다. 딱 하는 서비스 꼬락서니가 그래. 뭐? 넌 어떻고? 처음 본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정상이고? 웃긴다 너 진짜. 보라야, 나 갈게. 그 친구는 처음 본 저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라 승무원에 떨어진 거라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온 친구도 민망한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고 저도 더 이상 있으면 좋은 말이 안 날 것 같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그날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모녀가 백화점에 왔더라고요. 그 얼굴들을 보니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일부러 온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일부러 접근을 하면서 또 진상짓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저에게 커피컵을 내밀며 샷 추가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어이없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그 모녀는 저를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가씨,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어. 승무원 하지도 못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며? 그때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알만 하더라. 안 그래? 서비스 마인드가 출중해야 승무원이 되는 거지. 우리 딸처럼.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더구만. 이번에 만회할 기회를 줄게. 이거 아까 저기 커피숍에서 커피 내려온 거거든? 여기에 샤추가 하나만 해다 줘. 손님은 왕이니까. 아, 손님, 죄송합니다. 자리를 이탈할 수 없어서요. 커피숍에 다시 가셔서 샷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야, 너 또 우리 엄마 무시해? 해오라면 해와. 지금 네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손님 안내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무슨 이런 애가 승무원을 하겠다고 나대길? 넌 승무원 발끝도 못 따라와. 평생 백화점 인포나면서 늙는 거지. 뭐라고? 아, 기막혀. 너희 모녀가 나한테 하는 건 멀쩡한 짓이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우를 받게 행동을 해. 무식하게 이런 데 와서 갑질하지 말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 하니? 그때도 어이없었지만 참았는데 지금은 진짜 못 참겠다. 커피 알아서 내려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디다 샷 추가를 해달라고 해? 무슨 중증 환자도 아니고 진짜 진상이야 뭐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 그 친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잡고 풍차를 돌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순식간에 진상 모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힘은 어찌나 센지 일이 이렇게 되자 보안팀에서 와서 또다시 모녀를 끌어냈고 전 상사한테 가서 이 일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멘탈이 약한 것인지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요. 그 순간이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죠. 도저히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점은 없는 것 같았어요. 더 억울했죠. 그래도 지원 씨 일 잘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봐. 우리도 알지. 저 사람들 진상인 거 알아. 자기뿐만 아니라 몇 번째야. 저 아줌마 항상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고 그러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라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 다 아니까 다시 생각해. 아니요, 죄송해요. 어차피 계속 오실 것 같고 저 진짜 제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거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우리가 좀 더 차단해 줬어야 했는데 뒤늦게. 아휴. 지원 씨가 뭐가 잘못이야. 우리 안내팀 에이스인데.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언제 또 이런 직원 만나나 싶기도 하고. 하필 저런 인간들 때문에 지원 씨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렇게 상사가 말렸지만 미련 없이 퇴사를 했어요. 꼭 이때일 뿐만 아니었지만 정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집에 와 울면서 이 일을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친구에게 전화를 해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상해의 진단서를 끊고 친구를 통해 그 친구에게 진단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상해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 친구는 벌금형에서 끝났더라고요. 돌아오는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던지 제가 받은 상처는 돈에 비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자 부모님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며 그 아이를 찾는다고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친 집안이네 그거. 보라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 전화번호 좀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참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들이 우리 딸한테 갑질을 해? 내가 분해서 못 견디겠네.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저런 것들은 바로 콩밥을 먹어야 하는 거야. 난 괜찮아. 어차피 이제 갈 일도 없고 보라한테 전화하면 보라만 난감하지. 이제 제대로 취직 준비해야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어디 그 인성으로 잘 사는지 한번 봐야지. 그 엄마의 그 딸.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도 잊을래.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아유, 속상해. 정말 내가 만나면 그거 머리끄덩이 가만 안 둔다 아주. 감히 우리 귀한 딸을 건드려? 아유, 분해. 내가 아주 똑같이 상위 2주 끊어서 벌금 내고 말 거야. 사과는 무슨? 어디서 그런 배워먹지도 못한 것들이 우리 딸한테 알짱거려? 역시나 부모님은 제 편이셨고 그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뜯어 말렸어요. 억울했지만 그렇게 저의 첫 직장 생활은 끝이 났죠. 그리고 전 본격적으로 승무원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더 독하게 말이에요. 얼마나 독하게 했던지 준비 1년도 안 되어 다행히 아시아나 항공에 승무원으로 붙게 되었고 드디어 바라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승무원이란 꿈에 도달한 것이죠. 아유, 우리 딸, 예쁘다. 승무원 제복이 잘 어울리네. 그래, 이렇게 새 출발하자. 아빠가 우리 딸 응원한다. 아유,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 우리 딸. 이제 꿈도 이뤘으니까 즐기면서 살아, 행복하게. 그거면 돼, 엄마는.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승무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가족들에게 무한 축하를 받았고 그렇게 승무원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죠.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레 그 일이 잊혀가더라고요. 그쯤 저희 친오빠가 결혼을 한다며 새언니 될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저와는 다르게 항상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기에 그런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더욱더 축하하게 되더라고요. 오, 이제 장가 가는구먼. 새언니 될 사람이 나랑 동갑이라 했나? 그래도 언니라고 깍듯이 모셔야지, 안 그래? 당연하지. 너랑 같은 승무원이야. 내가 무슨 승무원이랑 인연이 깊나 보다 싶었어. 아마 너랑 통하는 게 많을걸? 오, 승무원이라니 위모는 보장이군. 아, 빨리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한데? 나랑 너무 잘 맞으면 좋겠어. 그럼 자매같이 지낼 거야. 자매같이 지내면 좋지. 외동이라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도 좋아하셔야 할 텐데. 은근 긴장되네, 이거. 오빠가 데려올 새언니라는 사람이 승무원이라는 말에 더욱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언니가 생긴 것만 같아 벌써부터 들떴었죠. 그리고 오빠가 인사시키러 온다는 그 주 주말이 되었고 저를 포함하여 엄마와 아빠도 엄청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오빠와 함께 현관을 들어서는 그 얼굴을 보고 전 남빛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풍차를 돌린 그 진상 고객이었던 거죠. 순간 벙찌면서 어이가 없으면서 한편으론 네가 여길 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상은 절 보지도 못한 채 순진한 얼굴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동생분도 승무원이시라고. 나 기억 안 나니 너? 되게 못 알아보겠다. 그 사이 코 수술이라도 했나 봐.
그래도 알아보겠다. 그 인상 어디 가겠니? 얘,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새언니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지원이 네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혹시 건너서 알게 된? 엄마, 아빠, 나 그때 백화점 그만둘 때 머리채 잡히고 난리 났었잖아. 내 머리채 잡은 게 이 기집애야.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그때 왜 나 상해 진단서 끊고 일 그만두고 그 엄마랑 쌍으로 와서 몇 날 며칠을 나 괴롭혔던 그 기집애가 이 기집애라고. 아니, 너 지원이야? 아, 오랜만이다. 그때는 좀 오해가 있었지?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설마 지호 씨 동생이 너야? 그래, 나다. 왜, 놀랬어? 너 아주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잘 다니는구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가해자가 잘 사는 세상이라니까. 제 말이 끝나자 그 진상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지고 순식간에 저희 엄마는 그 진상 머리채를 잡고 제가 그날 당했던 것처럼 풍차를 돌리더라고요. 그 진상은 소리를 꽥꽥 질렀죠.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엄마는 그날 일이 가슴에 사무쳤다는 듯이 아주 머리채를 야물딱지게 잡아대고 풍차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머머, 어머님,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그날 일은 제가 해명할게요. 아니, 제가 그땐 어리기도 했고 뭘 몰라서, 네? 뭘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너네 엄마랑 너한테 당한 굴욕만 생각하면 너 그때 아주 손맛 좋더라. 나한테 승무원 발끝도 못 따라온다며. 평생 백화점 인포나 하며 늙어 죽을 거라며. 너 그때 그 팩이 어디 갔니? 네 인성 이미 들통났어. 네가 감히 우리 딸 머리채를 잡고 힘들게 해? 내가 너 면상 한번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포기되네. 제 얘기가 끝나자 친오빠도 그날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여자친구한테 너무 실망한 것 같았어요. 저희 오빠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늘 공부밖에 모르고 일밖에 몰랐던 오빠가 저런 진상 여자애를 만났다는 것이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런 지원을 저런 인성 바닥한테 절대 장가보낼 수 없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 집은 엄마부터가 글렀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날 제가 받은 서름을 아시는지 한참을 머리채를 잡고 풍차를 돌리다 놔주시더라고요. 그 진상은 울먹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사과했고요. 우리 그때 어렸었잖아.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지금 몇 년이 지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젠 오빠랑 나랑 결혼할 사이인데. 어머, 아가씨, 웃기네. 누가 결혼을 시켜? 그딴 집안 안 봐도 비디오지. 결혼 꿈깨. 지호 너도 결혼 생각 마.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 오늘 머리채 잡힌 거 어디 진단서 끊어와. 똑같이 벌금 내줄 테니까.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사과를 할 줄 알아야지. 아휴, 면상이 이런 면상이었어?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 나가란 말이야. 그래. 몇 년 전이나 많아.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 집안. 상식이 통하지도 않는 집안 절대 안 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지호도 마음 접어라. 너 만약 결혼한다면 우리도 너 아들로 생각 안 해. 알겠어? 절대 그런 결혼 꿈도 꾸지 마. 얼른 데리고 나가. 아빠와 엄마는 결혼이란 말에 노발대발하였고 오빠도 체념하듯이 그 진상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집안에 잘난 우리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역시 오빠는 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진상에게 헤어짐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죠. 헤어지자. 솔직히 그때 일 나도 듣고 많이 욕했어. 너랑 너희 어머니 그러신 분인 거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야. 내 동생이 상처가 꽤 오래 갔거든.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너랑 결혼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지 그랬어.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제발. 우리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 의사 사이 본다고 지금 얼마나 들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지훈이한테 잘할게 이제, 응? 그러니까 제발. 너희 집은 내가 의사라고 좋아했나 보지? 그래 뭐 의사 타이틀 다 좋아하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헤어져 그냥. 안 돼. 내가 어떻게든 오빠 마음 돌릴 거니까 그리 알아. 알겠지? 나 오빠랑 못 헤어져. 절대로. 오빤 나랑 결혼하게 되어 있어. 끈질기게 매달려도 오빠가 받아주지 않자 이번엔 타깃을 저로 정했는지 그 진상모녀가 함께 절 찾아왔더라고요. 몇 년 전이지만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말이죠. 이 진상도 보기 힘든데 그 아줌마 진상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혔고요. 그리고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도 받지 못했던 사과를 지금 이렇게 둘이나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감히 날 그렇게 짓밟은 대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우스웠어요. 아가씨, 아유, 그때 내가 미안해. 아가씨 오빠 설득 좀 해줘요, 응? 아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때는 내가 좀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상처 많이 받았지? 아유 진짜 미안해요. 그러니까 오빠 좀 설득해줘요, 부모님이랑. 네? 제가 왜요?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게 웃기네요. 그때는 아주 절 버러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더니 의사 사이 보게 생겼다가 못 보게 생겼으니 이러는 건가요? 자업자득이죠. 아줌마랑 아줌마 딸. 아마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진상짓 했을 텐데 그거 거두려면 더 사과하고 다녀야 할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도 저희 집 마음 안 바뀌니까 그냥 애당초 포기하세요. 아셨죠? 제발 한 번만 그 오빠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아나라고 우리 딸애가 이렇게 빌게.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 진짜 한 번만 너 그렇게 생각해주라. 우리 그래도 동갑에다가 같은 승무원이고 꽤 잘 지낼 수 있잖아. 안 그래? 안 그래. 너만 그렇게 생각하지. 난 너 따위 인성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네 발등 네가 찍었다고 자책하고 살아, 평생. 전 이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결국 오빠는 파혼을 진행했어요. 끝끝내 결혼식이 엎어지자 친구 보라에게 듣기론 거의 그 진상은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보니 직장에서도 성격 파탄자라 이번에 오빠랑 결혼만 하면 직장도 간두고 의사사모가 될 거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도 결혼으로 오빠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직장에서도 의사 남자친구 잡았다며 곧 결혼한다고 사직서 쓴다고 소문을 그렇게 내고 다녔다는데 파혼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된다고 하고요. 정말 본인 발등을 본인이 찍은 셈이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더라고요. 친구 보라도 정말 다행이라며 저에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친구로 지내지만 이제 곧 손절할 친구라고 하면서 인성이 바닥인 건 승무원 세계에서 유명하다며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그때 휘두른 풍차 돌림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상해 진단서를 끊었으면 우리도 벌금 내고 말았을 텐데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마저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진단서는 끊지 않더라고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나마 제가 겪은 일로 세원이 될 사람을 걸렀다고 생각하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빠에게 미안하지만 오빠는 그래도 그 일이 더 용서가 안 되는지 별로 타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본인이 한 잘못은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꼭 맞는다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남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7년의 결혼 생활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못 모를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늦둥이였거든요. 엄마 아빠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아이를 키울 엄두를 못 내셨죠. 그러다가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고 뒤늦게 40대가 되어서야 저를 낳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칠순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제 결혼식을 보고 가는 것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엄마에게 꺼냈을 때 엄마는 로또라도 당첨이 된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때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 용희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나랑 결혼하고 싶대. 엄마, 내가 아직 어린 거 아는데 나도 용희 씨랑 결혼하고 싶어. 오랫동안 고민해 봤거든? 아직 20대 중반이고 어리긴 하지만 용희 씨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결혼해도 될까? 아유, 우리 딸 너무 장하다. 엄마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니 엄마는 너무 기쁘단다. 용희야, 나도 오랫동안 봐왔잖니. 매번 너한테 진실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걸 보면 용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딸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어딜 가든 사랑받고 잘 살 거야. 프로포즈는 언제 받은 거야? 상견례도 얼른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유, 이제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이제 나 결혼하니까 다른 소원 한번 생각해봐. 손주 낳는 거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우리 아이 낳고 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는 건? 엄마, 나 결혼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소원도 빌어줘. 엄마가 나중에 나 아이 낳고 나면 몸조리도 다 해줄 거지? 우리 아이도 봐주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다 볼 거지? 그래. 우리 지혜 예쁜 아이 낳으면 엄마가 다 봐줄 수 있지. 아무리 엄마가 몸이 힘들고 아파도 엄마는 우리 딸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장아장 걷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결혼할 정도로 커가지곤.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네 아빠 살아계셨으면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 엄마. 아빠는 더 좋아하셨을 텐데. 용희도 몇 번 못 보고 가셨잖아.
용희 씨 딱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아빠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 기억난다. 이번에 쉬는 날에 우리 아빠 보러 다녀오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꿈에 나왔더라고. 환하게 웃고 있어서 아빠가 거기서 편한가 보다 싶었거든. 내가 엄마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어. 아빠 외로워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엄마랑 좀 더 있겠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더 기다리실 거야. 그래, 우리 딸 웨딩드레스도 엄마가 골라주고 사진도 골라주고 해야지. 아빠 보러 다녀오자. 아유, 우리 딸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알아볼 게 많겠다. 결혼 비용도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준비 안 돼 있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우리 딸 위해서라면 엄마가 다 줄 수 있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니 엄마는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사실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엄마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계셨던 상황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기력도 부쩍 쇠약해지셨고 우울증도 앓고 계신 상황이라 사실 저는 엄마의 곁을 떠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든 제가 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돌아가실까 전전긍긍이셨죠.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적 상황은 비슷했지만 엄마는 외동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며 선포를 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엄마는 남편을 마치 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제 시집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10분 거리에 살고 있던 시댁의 시모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셨고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살림을 알려주겠다며 이것저것 집에 오면 지적하기 바쁘셨어요. 매번 말로는 저를 위해 찾아온다곤 하셨지만 제가 보는 시모는 마치 감시자 같았어요. 아유, 네가 아직 어려서 이런 걸 공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살림 노하우가 늘어서 또 잘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이건 여기다 놓고 저건 이렇게 놓으면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놓고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이 이런 것들 막 사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네가 바깥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알뜰살뜰하게 네가 챙겨야지 어쩌겠니? 네, 어머니. 근데 저희는 둘이 나눠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잘 안 쓰고 저기 안쪽에 넣은 물건을 자주 써서 아까처럼 놓아둔 게 편해요. 그냥 아까처럼 놓고 쓸게요. 안 쓰는 물건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머님 걱정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가 뭘 잘해보겠다는 거야? 어려서 시집 와가지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긴 하겠어? 에휴, 됐고 너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하나도 없다. 30년 넘게 살림한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알겠니? 에휴, 나 때는 이런 거 친정엄마가 와서 싹 다 정리해주고 살림도 다 해주고 갔다지만 네 엄마는 뭐 나이도 너무 많고 여기 와가지고 살림이나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친정엄마처럼 해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 보니 너희 엄마는 요즘 건강 좀 어떠시니? 저번에 보니까 에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아, 그때 감기 걸리셔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 엄마가 건강 관리하신다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취미생활도 시작하셨거든요.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드시다면서 쉬엄쉬엄 소일거리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전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힘도 많이 나고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너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니 언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참 너도 걱정이 많긴 하겠네. 엄마까지 가시면 식구들도 하나 없고 고아 아니니. 그럼 우리 아들이 상주로 있어야 하는 건가? 에휴, 우리 아들도 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어쨌든 친정엄마한테는 집안일 쓸데없이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지? 뭔 일 있으면 시댁에 말해도 친정에는 말하는 거 아니다. 네가 어려가지고 모를까봐 말해주는 거니까 참고해. 시모는 사사건건 부부의 생활에 간섭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다투거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면 왜 다퉜는지, 왜 화해를 하지 않는지, 누구의 잘못인지까지 모두 간섭했고 은근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친정에는 어느 하나라도 알려지지 않도록 매번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 시모의 태도 때문에 부부 사이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저는 입덧이 무척이나 심했어요. 심한 입덧 때문에 몸무게가 일주일에 5kg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죠. 지혜야, 많이 힘드니? 내가 너 임신했을 때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가 나를 닮아버렸나 보구나. 이런 걸 물려주다니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 입덧 안 하고 지나갔으면 너도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걸. 엄마가 미안해. 뭐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힘들면 요새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러던데. 너무 꾹꾹 참지만 말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래. 아휴, 내가 대신 입덧을 해줄 수도 없고 어쩌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입덧 심할수록 아이가 잘 있는다고도 하잖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몸무게가 좀 줄어서 이번에 안 그래도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고 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처음에 입덧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병원에서도 시간 지나면 점점 나아진다고 하니까 엄마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입덧은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엄마 때문이 아니야. 아유, 그래도 입덧하는 거 엄마 닮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 안 그래도 마른 우리 지에 입덧하느라 더 말라버려서 어쩌니? 아무리 손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더 소중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엄마가 다 해줄게. 밥 먹는 게 힘들면 엄마가 죽이라도 써서 올까? 예전에 너 엄마가 해준 전복죽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그거 좀 해다 올까? 엄마, 괜찮아. 아직은 뭐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 아, 엄마 예전에 나 아팠을 때 메밀죽 해준 거 그거 기억나? 나 그거 갑자기 먹고 싶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메밀죽은 갑자기 떠오른다. 그거 먹을 수 있나? 조금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오니까 입덧도 싹 사라진 것 같고 좋다. 엄마, 며칠만 우리 집에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래, 그래.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 한 입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김서방도 며칠 좀 있다가 가라고 해서 안 그래도 엄마가 며칠 있다가 가려고 했어. 무리하지 말고 누워 있어. 힘들어도 조금씩 먹다 보면 넘어가는 게 있겠지. 그런 거 잘 챙겨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덧하는 저를 위해서 엄마는 온갖 음식을 다 해다 주셨죠. 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심해서 엄마는 항상 집에서 요리를 하고 다 만든 음식만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시기도 했어요. 시모는 제가 입덧을 하는 꼴을 쳐다보기도 싫다면서 입덧 끝나면 연락하라는 어이없는 말만 하셨고요. 칠순이 다 된 엄마가 친정집과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나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입덧이 금방 좋아졌습니다. 입덧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시모는 끊었던 발길을 다시 찾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모두 지적하기 시작하셨고 제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엄마, 어머님께서 얼마나 정성이었는지 알아? 매일매일 음식 여러 개 다 만들어 오시고 진짜 정성이셨어. 내가 어머님 딸이었으면 매일 눈물바다 감동이었을 거야. 지혜가 어머님 덕분에 입덧도 안 하고 너무 좋아졌지 뭐. 병원에서도 건강해졌다고 할 정도라니까. 진짜 다행이야. 나는 입덧이 그렇게 심한 건지 몰랐다니까. 임신하면 다들 그러는구나 하니까 뭐. 우린 둘째 생각도 못하겠어. 아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임신하면 다 그러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일 겪은 것 마냥 말하고 그러니? 나도 너 임신했을 때 입덧했지 뭐. 그리고 입덧 같은 거는 엄마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아주 유난이야. 제가 아직 어려서 오버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심한 거 아닌데. 에휴. 그리고 친정엄마는 원래 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딸 시집 가면 원래 집안일도 싹 다 친정엄마가 해줘야 하는 건데 쟤는 엄마가 나이 들어가지고 못 해주니까 그런 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하니 그렇게 하셨던 거겠지. 그래도 입덧 심할 때 와서 챙겨줬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그래, 우리 엄마도 고생 많았지. 내가 그거 다 알지. 할머니 시집살이 다 견뎌가면서 집안 살림하고. 쟤야, 우리 엄마는 나 낳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반일하고 그랬다니까. 너는 진짜 편한 시어머니 만난 거야. 그때는 조리원이 어디 있어. 그냥 집에서 며칠 쉬고 바로 일하는 거지. 할머니도 애 안 봐주고 그래서 그 갓난아이 없고 다니고 그랬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 봐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아, 그래.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저 이번에 엄마가 조리원 예약해 주신다고 해서 예약하려고요. 엄마가 조리원 비용도 다 대주신다고 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병원 연계된 곳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병원 가면서 물어보려고요. 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산후도우미도 온다고 하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1년 휴가 준다고 하니 제가 아이 돌봐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쓸데없는데 돈 쓸 필요가 뭐가 있니? 애는 너만 낳니? 너는 아직 20대인데 창창한 나이에 얼마나 쉬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때는 일주일이 뭐야? 3일이면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일주일이면 반일했지. 뭐 너야 아직 젊으니까 출산하고서도 바로 일해도 아무 상관없어. 조리원은 무슨? 거기다 쏟아부을 돈 있으면 저축할 생각이나 해야지.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조리원을 간다는 거니? 됐으니까 네 엄마한테도 조리원은 됐고 돈으로 달라고 해라. 그냥 내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면 될걸. 그 돈 나한테 달라고 해. 내가 우리 동생들도 다 산후조리 해줬어. 걔네들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산후조리원 갈 생각하지 말고 그 돈 나한테 주고 나한테 산후조리 받아. 시모는 자신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면서 말을 하셨어요. 남편 또한 시모가 시모의 동생들, 올케들까지 싹 다 산후조리를 해줬다면서 조리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 성별이 나오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성별이 아니면 바로 둘째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리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입덧을 했던 저를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둘째를 말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시모는 집에 오는 빈도수가 더더욱 잦아졌어요. 매번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화를 냈어요. 얘,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런 인스턴트나 먹으면서 우리 귀한 손주를 키우고 있는 거야? 엄마가 된 게 이런 거나 먹고 말이야. 아무리 이런 게 편하다고 하지만 네가 직접 다 요리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지. 요즘 애들이 왜 아토피가 그렇게 많겠니? 다 이런 거 엄마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먹어서 그런 거지. 에이구. 너는 임신했다는 애가 생각이 있는 거니? 뱃속에 애를 건강하게 키울 생각해야지. 지모 힘들다고 대충 너 안 되겠다. 출산하기 전까지 내가 이 집에 와서 좀 있어야 되겠어. 안 그래도 산후조리도 내가 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 네?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고 산후도우미 오셔서 산후조리 해주실 거예요. 조리원 안 가는 대신 산후도우미 오시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안 오셔도 돼요. 음식 걱정되시면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러니 너무 하나하나 다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걱정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저랑 남편 둘 다 일하다 보니 바쁠 때는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런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챙겨야지. 남자가 어떻게 다 챙기니? 너 우리 아들 주방에도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주방일은 여자가 봐야지. 밥은 제대로 해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애도 애지만 우리 아들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따위로 먹이는 거야? 네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살림은 조금씩 하면서 늘려야지. 이건 뭐 밑도 끝도 없고 늘지도 않고원. 아이고. 이 상태로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됐고, 오늘부터 반찬 하나씩 만드는 법 말해줄 테니까 틈틈이 연습해라. 어머님,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반찬은 제가 만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회사가 제 편이 봐준다고 하지만 1년 동안 육아휴직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도 다 마무리해야 하고요. 오늘만 일찍 끝난 거지 늦게 끝나는 날도 많아서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매일 반찬 하나씩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머, 얘가 말대꾸 하는 거 봐라. 네가 친정엄마가 전국 건강했으면 알아서 와서 반찬도 싹 다 해주고 집안일도 다 해줄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니네 엄마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주는데 나라도 이렇게 신경 써야지 어쩌겠니?
입덧할 때는 그렇게 잘만 챙겨주더니만 왜 지금은 안 챙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쓰게 생겼니? 나까지 신경 안 쓰면 너네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기나 했겠어? 엄마는 제 생활을 존중해 주셨고 사이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집에 오신 적이 거의 없었지만 시모는 하나하나 감섭하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마치 친정엄마가 챙겨줘야 할 것을 자신이 생각해서 챙겨주는 것이라며 저를 위하는 듯 말을 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었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는지 아이는 임신 중기를 넘기지 못하고 유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유산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시집살이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죠. 지혜야, 괜찮니? 이거 네 잘못 아닌 거 알고 있지? 들어보니까 임신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이 하나 낳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가 봐. 내가 좀 더 네 몸을 잘 살폈더라면 우리 지혜가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딸 몸조리 잘해야지. 엄마가 지혜 입덧할 때 차라리 임신 안 했으면 우리 딸 안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나? 엄마가 된 게 그런 생각이 나다니 너무 미안하다. 엄마, 이거 엄마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임신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고 나 아직 젊어.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직 임신은커녕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좀 빠른 편이었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탓하지 마. 그래, 지혜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알지?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생길 수 있는 일이야. 너도 절대로 자책하지 말고. 그나저나 김서방은 어디 갔니? 아까까진 집에 있더니만 나 오더니 갑자기 없어졌네. 뭐 사러 간 거야? 그래도 며칠은 누워서 쉬어야 할 텐데 회사에는 말했니?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 말해서 몸 관리도 하고 쉬어야 돼. 회사에서도 당분간 일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고. 남편은 필요한 거 있어서 잠깐 나갔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있고 어머님도 자주 오시니까 집안일이며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엄마 걱정시킨 거 아닌가 몰라. 병원에서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잘못 아니고 몸 어디 이상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엄마는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이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시모는 모든 게 제 탓이라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은근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게, 일은 뭐하러 다녀가지고 이 난리니? 내가 임신하고 입덧 심하니까 일이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 그 젊은 나이에 애를 흘리는 게 말이 되니? 에휴, 아니 너 어디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임신은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대? 어차피 젊으니까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지? 왜 그렇게 된 거라니? 아유, 그러게. 몸 관리 제대로 해야 하는데 대충대충 고집 부리더니만. 어머님, 제가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병원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애를 흘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더 저한텐 스트레스예요.
병원에서는 심한 스트레스 받아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어머님? 제발 저 몸조리 할 때만이라도 가만히 좀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얘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얘 용이야. 얘 좀 봐라. 내가 무슨 얼마나 잔소리를 했다고 눈 똑바로 뜨고 가만두라고 하는 거니? 아주 그냥 뭣도 모르는 애 며느리라고 들였다가 내가 꼼짝을 못하겠다 정말. 너 지금 그럼 내 탓이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네가 애를 잘 잡아두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무리 좋은 씨를 주면 뭐하니? 받지 좋지 않은데. 아유, 엄마, 그만해. 얘가 예민해져서 그래. 자기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화내는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지혜야, 너도 그만해. 왜 엄마한테 그래? 우리가 잘못한 일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스트레스 줬어?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밥이며 보며 다 해주는데 진짜 제발 좀 그만해라. 나도 화나려고 해. 뭐? 당신이 뭐가 화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잖아. 내가 스트레스 뭐 때문에 받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 당신 알잖아.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둔 게 누군데 그래? 뭘 그만하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건지도 다 알고 있었잖아. 어머머머, 얘가 진짜 미쳤나 보다.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니? 어디 기한 우리 아들한테 소리를 치고 난리야? 얘가 지혜도 못 지켜놓고선 어디서 큰 소리야? 너 옛날 같으면 바로 쫓겨나는 거야, 알아? 아주 그냥 늙은 부모 밑에서 오냐오냐 키운 티가 여기서 확 나는구나. 시모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생각을 했지만 그날 이후로 엄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시면서 이혼에 대한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충격을 받을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셨죠.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는 쓰러지시고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하루를 넘기기 힘들 거라는 말을 하셨죠.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지켰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시댁 식구들은커녕 남편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연락이 닿은 남편은 어이없는 소리만 했을 뿐이었어요. 여보, 왜 안 와? 엄마 오늘 밤 넘기기 힘드실 거래.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엄마 임종은 같이 봐야지. 그래도 엄마가 당신 아들처럼 잘 챙겨주셨잖아. 엄마가 당신도 보고 싶어 할 거야. 몇 시간 못 버티실 수도 있대. 바쁜 거야? 회사에 한 번만 말하고 오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섭고 힘들어. 엄마 진짜 오늘 가시면 어떡해? 지금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여보, 얼른 와. 그게 지혜야. 미안한데, 나 조금 늦게 가야 할 것 같아. 아니, 엄마가 오늘 마침 어디 예약을 좀 했는데, 내가 어머님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너무 고집을 부리시네. 여기가 소문난 간장게장 맛집이라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런 곳인가 봐. 그래도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지혜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몇 시간 못 버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당장 와.
당신 진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고 하는 거야? 지금 밥 때문에 엄마 임종도 못 지킨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 뭐 하자는 거야? 당장 와. 지금 안 오면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살아. 예, 나다. 너 지금 네 남편한테 하는 말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갈 사람 때문에 산 사람 배골면 쓰겠냐? 네 엄마야 인생 순리대로 가는 거고. 솔직히 살 만큼 산 사람 아니니? 네 아빠 곁에 간다는데 네가 그렇게 못 놓고 있는 그것도 도리 아니다. 어차피 중환자실에 계시다면서 말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모를까? 숨 넘어가는 분 얼굴 봐서 뭐 좋다고 그러는 거니? 밥 먹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끊어라. 시모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연락을 하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다시 걸어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홀로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게 되었어요. 엄마는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바로 장례식 준비가 되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장례를 치르는 사이 근교로 여행을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밥집에서 나오면서 음주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사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에 참석을 하지 않고서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여행길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시부모님의 보험금 수익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외아들마저 사망을 한 상태라 가족들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저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장례가 다 끝난 이후 만난 이모는 놀라운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죠. 지혜야, 엄마 너무 보고 싶지? 그래도 언니는 네가 너무 힘들지 않게 잘 살길 바랄 거야. 사실 언니가 너 결혼 생활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우연히 한번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화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가서 뭐라고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대. 아이 유산하고 나서는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언니 몸도 좋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와도 자기는 이제 곧 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남편한테 기대서 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그랬는데 네 시댁 식구들 끝까지 언니 장례식도 안 오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시댁 식구들 죽은 거 그거 아마 벌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엄마가 내 상황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엄마가 한 번도 저한테 말을 꺼내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나는 엄마가 내 결혼 생활 보면서 행복해하면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피눈물 흘리고 있었겠네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할 걸.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엄마랑 오래 같이 살 걸 그랬어요. 지혜야, 너희 엄마는 그래서 네가 너무 기특하기도 했고 안쓰러웠대. 아빠 가시고 나서 자기마저 가버리고 나면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무너질까봐 그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가족이라도 있으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던 거야.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걸 보고는 혼자서도 잘 해내겠다 싶으셨나 봐. 언니가 끝까지 버틴 거 너도 알고 있지? 난 네 엄마가 끝까지 너 지키려고 그런 거 같아. 그 사람들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 난 톡톡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지혜야, 네 잘못 아무것도 없어. 알지? 그 사람들 다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 보란 듯이 당당하게 살아. 엄마는 이미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하셨는지 또다시 홀로 남겨질 딸이 걱정돼요. 뭐라고 말도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났고 그런 모습에 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모는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변호사도 선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해결을 해주셨죠. 시부모님의 친인척도 안 계셨고 남편에게도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된 보험금과 재산도 전부 저에게 그대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잘 이겨내길 바랐던 엄마의 마음처럼 저는 요즘 홀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도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많이 힘을 받고 있네요. 늘 받기만 했던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잘 버티고 있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매일 사연만 보고 있다가 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30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서 지역 내 유명하다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식당 일을 할 때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힘들 때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었는데 점점 적응을 하면서 홀에서 근무를 하고 마침내 사장님께서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5년을 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내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몇 차례 마주치다 보니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비밀로 만남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우리 두 사람에게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저에게 곁을 내어주시진 않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임신을 했어도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혼하지 않고서도 낳겠다는 저의 말에 수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저에게 무척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가게에 출근을 해도 말을 시키지 않으실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을 저의 친부모님처럼 알뜰살뜰 챙겼어요. 저도 가족의 사랑이 고팠고 부모님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임신을 한 몸이지만 매일같이 시부모님 가게로 나가서 매일 일을 도와드렸답니다. 저의 노력에 시부모님도 마음이 열리셨는지 어느 순간 저를 받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늦은 밤 홀로 가게를 정리하다 쓰러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가게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가
시아버님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시아버님 건강은 더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며 시어머님이 그때 이후로 저를 받아주셨죠. 저도 시부모님이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을 40년 동안 운영하셨고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아 애지중지 길러오셨어요.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면서 아끼고 아껴 키운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직원을 임신시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저의 노력으로 시부모님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가게 서빙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재료 관리 등등 가게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어요.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남편도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었기에 힘들다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3개월 만에 저는 시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다 놀랬지만 저는 얼른 몸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아 유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셨는지 매번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 역시 유산 이후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렇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가족에는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이후론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더 아껴주시고 항상 챙겨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고 난 후 저희는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도 다니고 있었고 검진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를 갖지 말자는 이야기도 종종 꺼내오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죠. 얼마 전 다니고 있던 병원 아래층에 있던 카페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길로 카페로 들어가 볼까 싶었지만 순간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은 매번 피곤하다며 관계를 피했고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특히나 매번 시부모님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남편이 잠든 사이 남편 차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카페에 있던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숙박업소로 향했더라고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와 입고 있던 명품 옷들, 신발 모두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번 돈으로 샀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며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떠올랐던 것은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영상을 보며 울다 집으로 돌아오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남편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생하는 것이 싫다며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겠다고 말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외로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며칠을 그대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슬며시 카페에서 남편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남편은 잠깐 놀랄 뿐 이후에 아는 지인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땐 속으로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충격이 컸는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자 시부모님은 저의 상태를 보고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어요. 시영아,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에휴, 도통 밥도 잘 못 먹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집 대청소를 한다고 무리를 했더니 몸살이 났나 봐요. 아이고, 시영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보, 시영이 좀 며칠 쉬게 해주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시영아, 네가 아프면 우리 마음이 더 아프니까 제발 며칠 좀 쉬어라. 약도 먹었고 괜찮아요. 저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 고생하시잖아요. 요즘 가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냥 있을게요. 아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니? 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 부탁이니까 제발 들어가서 쉬고 건강 좀 챙겨.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는 것도 좀 빠르게 알아봐야 되겠다. 네? 가게 이제 정리하시려고요? 그래. 아빠도 건강이 좋지 않고 나도 이제는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들구나. 가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시골로 가려고.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둘씩 그만두셨던 터라 제가 없으면 두 분이서 가게를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1년의 명절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저를 쉬게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며칠 휴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제가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며 일찍이 집을 비우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러 갈 것이라 생각한 저는 지금이 아니면 정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간녀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남편 몰래 상간녀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할 거라 생각했던 상간녀는 오히려 저에게 꼭 만나고 싶었다며 말을 하더군요. 근처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기혼인 거 아시죠? 더 이상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다면서요? 네? 아이를 가졌다고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오빠도 알고 있어요. 저희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 헤어져 주셔야 되겠네요. 저기요, 상간녀는 그쪽이에요.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럼 소송을 하던지 어쩌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오빠도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이혼하지 못할 겁니다. 참나. 역시나 구하라고 하더니 자존심이 하나도 없네. 저기요. 그쪽 남편이 당신 말고 내가 좋다고 하잖아. 당신만 사라지면 아이 낳고 오손도손 살겠다는데. 왜? 부모가 없으니 쫓겨나도 갈 데가 없어?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는 진수 오빠 한 명뿐인데 혹시 유산 같은 거 받을까 그래요? 그런 거 원하면 제가 위자료로 넉넉히 드릴게요. 그러니 이혼이나 빨리 해줘요. 외도를 저지르고서도 당당한 상간녀에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버티고 있었던 정신까지 놓고 말았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은 건지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안부를 물으러 전화를 해 오셨지만 거기에 남편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연로하시고 거기다가 몸도 좋지 않으신데 이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면 충격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우선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그 앞에는 시부모님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걸 발견했답니다. 어머,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전화 받는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 보여서 진수한테 전화했더니 자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약은 먹는지 걱정돼서 와봤단다. 몸은 좀 괜찮니? 밥은 먹었어? 시모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토닥이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불편할까봐 저를 배려해서 집에 오시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찾아오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달래서 방에 데리고 와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가지고 오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으로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더 말라진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어요. 시영아,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다오. 어머님, 별일 없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시영아.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거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걱정할 일은 없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밥을 차려주시니 밥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저희 침실을 보고 놀라셨어요. 계절이 바뀐 지 한참인데도 이불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었거든요. 시영아, 침대 커버가 너무 얇은 것 같다. 엄마랑 아빠가 바꿔줄 테니까 너는 거실에 잠깐 나가 있으렴. 어머님, 나중에 제가 바꿀게요.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시영아.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라서 더 마음이 아프다. 얼른 건강해져야지. 그래, 시영아. 금방 바꿔주고 우리도 가볼게. 잠시만 거실에 있어.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거실로 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현관에 시부모님 신발이 있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는지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네요. 한참을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남편은 겨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수연이 만났어? 만나서 뭐라고 했길래 걔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걔 때리기라도 한 거야? 뭐?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걔 만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 걔 내 아이 임신했어. 당신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던 걸 걔는 벌써 임신했더라.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지? 근데 5년을 노력했는데 어차피 당신이랑은 애정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부모님 시골로 내려가면 이제 정리하자.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 지금
무슨 다시 해? 지금 이야기 끝내자. 수연이 너 때문에 쇼크 받아서 지금 힘들어해. 당신 임산부한테 행패 부린 거야. 이거 고소하면 당신도 큰일 나는 일이라고. 수연이 쇼크 받았으니까 합의금으로 5천만 원 내놔. 뭐? 합의금? 지금 내가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연이가 쇼크를 받았다고. 너 이러다가 아이라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외도도 모자라서 상간녀 임신한 걸로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그래. 수연이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걔는 벌써 임신했다더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걸 그런 애한테 협박을 해? 합의금 내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상간녀가 나로 인해 쇼크를 받았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며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충격으로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었던 것은 난데 남편은 아픈 저는 안중에도 없고 상간녀만 챙기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남편이 기가 죽을까 제가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생활하라며 줬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저를 생각해서 더 넉넉하게 월급을 주셨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번 돈을 상간녀와 희낙낙거리며 썼을 걸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도 못해. 아니,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거기다가 합의금을 달라고?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 나야. 정리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 야, 나 너한테 이제 애정 없어. 너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혹시나 떨어질 거 있을까봐 그러냐? 그런 거 단 한 푼도 너한테 못 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아니, 합의금은 내놓고 나가. 그 돈도 결국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 이거 왜 그래? 내가 받은 돈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야. 거기다가 시부모님께 유산 받을 생각도 없어. 정신 차려 제발. 여보, 이러지 마. 이게 정말? 너 돈 있는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안 내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 조용했던 집안에 띵동 하면서 핸드폰 알람이 울렸답니다. 확인을 해보니 계좌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몇천만 원씩 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제 핸드폰을 뺏어든 남편이 더 놀라 말하더군요. 야, 너 이거 무슨 돈이야? 너 돈 없다는 거 순 거짓말이었네. 얼른 돈이나 이체해.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내 돈 아니야. 무슨 일일까 싶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더라고요. 놀라서 가만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부모님은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남편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해명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부모님 모습에 놀랐습니다. 매번 남편을 애지중지 대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하시는 걸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의 외도는 시부모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시부모님은 더 이상 남편을 아들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너 저번에 가게에 왔다가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네 손에 들려 시영이 줄 음식들 보내려고 나가다가 네 전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니 이제 가게에 판 돈은 모두 네 거라고? 거기다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어째?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야. 진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냥 해본 말이라고? 너는 그때도 지금도 돈만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해본 말이냐? 시영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부모님 걱정만 하는데 자식이라는 애가 돈 달라는 때 말고는 찾아오지도 않아? 아니야. 엄마, 아빠, 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식 하나 잘못 키웠다. 시영아, 너무 미안하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님은 남편을 향해 엄청난 말을 쏟아내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얼마 전에 시부모님께 사업을 하겠노라며 자금을 대달라 찾아갔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제가 혼자서 가게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미안하다며 자신도 떳떳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는 금액이 몇 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건물과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까지 다 알아보고 난 후 시부모님을 찾아간 것이었죠. 시어머님은 더욱 분노하며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네가 잘 알지 않니? 그런데 아버지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단 내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알아보고 상간녀랑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엄마, 살림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고 걔가 내 애를 임신했어. 엄마 알잖아. 나 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래서 부모 목숨값으로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업하겠다고 한 거니? 그럼 어떡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엄마, 시영이 이제 임신 못해. 5년이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이 자식이? 너 같은 아빠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기를 안 보내주는 거야. 아이가 안 생긴다고 외도를 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감정이 다 끝난 사이야. 엄마, 아빠 두 분도 손자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시영이랑은 이제 끝났어. 대신 수연이가 임신했대. 너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 네가 내 아들이라고? 네가 어떻게? 시부모님은 분노하셨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고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주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겠다며 돌려보냈다가 저에게 줄 음식을 들려보내려고 남편을 따라 나왔다고 해요. 문제는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시어머님이 듣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 못 가실 거라며 사망보험금은 모두 자신의 차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재산을 넘겨줄 거라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살이 계속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전화통화를 했지만 꾹 참고 자신 걱정보다는 시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난 시영이가 임신을 해서 받아준 게 아니었어. 누구보다 우리를 친부모처럼 챙기고 진심으로 대해서 받아준 거지. 손자도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시영이가 더 중요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영이는 남이야. 엄마,
시영이 우리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가게 일을 해본 적이나 있어? 시영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 마감할 때까지 있는다. 너는 평생을 부모님 가게라고 와서 일해본 적 있냐? 자기 몸 아파도 우리 몸을 더 걱정해주는 건 시영이밖에 없다. 아빠, 다 시영이가 속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유산한 것도 얘 때문이라고. 진수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가게 운영하려고 시영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유산한 거야. 너는 평생을 도와주지 않았던 걸 시영이는 임신한 몸에 힘들어도 매일 나왔다고. 네가 유학을 가며 쓴 돈 살던지 모두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너는 그거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었니? 그런데 거기다가 외도나 저지르고 딴살림 차리겠다고 거짓말로 엄마에게 말을 해?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찼지만 제가 분노를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더 큰 분노로 화를 내주셨어요. 남편은 어디서 무얼 듣고 왔는지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시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 5년 후에도 결혼 전 3년 동안도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했고 정말 친부모처럼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이 정성이 시부모님에게 닿았던 건지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이날 찾아오시게 된 것도 바로 가게가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남편과는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와서 집안을 들쓰고 다녔던 것이었죠. 남편은 오해라며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시부모님은 냉정하셨어요. 나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어릴 적 친부가 바람이나 혼외 자식을 낳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어머니의 친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지만 시아버님의 지극정성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혼을 하신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릴 적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자식이 똑같이 받지 않도록 더 사랑과 애정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자식이 자신의 친부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시영아, 나는 어릴 적 가족의 정을 모르고 살아서 내가 커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어. 진수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경험한 일들은 겪게 하지 않으리 굳게 다짐을 했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진수는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단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구나.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사과를 하고 싶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누구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키우셨어요. 이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진수 아빠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재산을 진수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물건품처럼 사라질 것 같았단다. 너는 정말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알지? 우리가 냉정하게 대했던 그때도 너는 오히려 우리를 부모처럼 모시고 따라주었지. 그때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아버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후 시부모님은 가게도 정리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 정착을 하셨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긴 50억은 며칠에 나눠서 제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시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가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제 덕이라며 그 값을 치룬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근처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였죠. 이미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상간녀 소송도 악재같이 해서 받아냈어요. 며칠 후에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상간녀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도 규모가 있는 가게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이 받을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거였다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임신은 거짓이었다며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후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을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시아버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한번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네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혼자 되시면서 저는 시어머님께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시어머님은 같이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시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매일 찾아갔고 지금은 옆집에서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시어머님을 보러 오는 것 같지만 시어머님은 찾아오는 남편을 그대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계속해 오고 있지만 남편과는 이제는 끝난 사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20대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 일들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친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가족이라는 것을 저도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고프고 그리운 것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모님과 같았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등을 돌리시진 않을까 두려운 것도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고 끝까지 친부모님처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가정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 편에 서주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